네, 모두 일어서서 시작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이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의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예,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는데요.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동일 프레드릭 신부입니다. 네. 오늘 강의할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에 레지오 다논에게 필요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화되고 있죠. 예, 지금 이런 것도 파일을 이렇게 보내서 컴퓨터로 옮기고 뭐 이런 과정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고, 이제 스마트폰도 저희가 쓰기는 하지만은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쓰잖아요. 예. 그래서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가고 있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이게 뭐냐면은 다 디지털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디지털화가 되면은 그 모든 거를 숫자로 환산하게 되기 때문에 아날로그적인 요소들이 많이 사라진다. 옛날에는 전화번호 같은 거 몇 개씩 기억하고 버스 노선 다 기억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전화번호 10개 이상 외우시는 분 계세요? 계세요? 예. 세 개 외우기도 힘들죠? 예. 그러니까 디지털화,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걸 디지털로 바꾼다. 그러니까 숫자로 이제 바꾸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코인, 혹시 디지털 화폐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왜 생기냐면은 모든 걸 다 디지털로 하는데 디지털화가 안 된 게 돈이거든요. 돈. 지폐나 동전 이런 건 아직 아날로그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이제 코인이나 각종 무슨 페이 할 때 무슨 그런 페이 머니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 카톡으로 보내줄게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다 디지털 화폐로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익숙하지가 않은 이런 빨리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사는데, 그 시대는 역시 다른 문제를 안고 있는데 뭐냐면 기후위기라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기술이 좋아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그냥 대가 없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편한 만큼 거기에는 대가가 따르는데 그동안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다. 그냥 70년대, 6, 70년대 잘 살아보세 해가지고 새마을운동, 한강의 기적 해서 잘 살게는 됐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대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탄소 배출입니다. 탄소 배출. 모든 것은 탄소가 배출되는 행동들인데, 지구가 뜨거워지는 온난화 현상은 주 원인이 온실가스 배출 때문이거든요. 그 온실가스가 대표적인 게 한 대여섯 가지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주가 되는 게 이산화탄소. 그래서 탄소 배출을 따져보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에서 제일 먼저 측정하는 것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예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350 ppm 이하였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사실은 350 ppm 정도로 이산화탄소 양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얼마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450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냥 계속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일 뿐인데 어느덧 보니까 지구가 우리가 살기 힘들 정도로 지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 뜨거워진 거죠. 자, 이 부분이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전체적인. 그래서 그렇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기후 위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기후 위기 시대라는 거에 동의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한 80%가 그렇다고 대답해요. 여기 계신 우리 레지오 용현동 꾸리아 레지오 단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나머지 20%는 그거 다 사기야. 그거 다 음모야. 막 이런 분들도 물론 계신데 대부분은 이제 인정을 해요.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작년에 파키스탄에서 홍수 나서 뭐 수천 명이 죽었는데요. 요번에는 어디서 홍수가 났죠? 예, 리비아에서 홍수가 났는데 거의 뭐 실종자랑 사상자가 3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모로코 강진으로 또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후 위기는 이제 그냥 해외 토픽이나 뉴스에 나오는 그런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지난 여름에 비극적인 일을 겪었죠. 대전이 아니고 오송 지하도에서 물이 갑자기 차오르면서 13분 희생자가 생겼고요. 이런 일은 어디에서든지 이제 일어날 수 있고 누구든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나는 괜찮아 하고서 이제 난 무관심하게 그냥 내가 살 거야 하는데 사실 이 사회가 안전하지 않은데 나 혼자만 안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회가 안전하지 않으면 개인도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레지오 단원들 우리 레지오 신심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각종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잖아요. 그죠?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유튜브 보시면 뭐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오고 여러분 유튜브 다 보시죠? 요즘은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청학에 사세요. 청학 여기 바로 옆에. 이제 가끔 가보면은 저희 아버지께서 83세신데 뭐 하시고 지내셨어요? 유튜브. 방문을 해보면 저 왔습니다. 그러면 계속 하면서 계속 유튜브. 그래서 아니 그 뭘 그렇게 보세요? 유튜브가 그렇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으시대요. 계속. 자, 정보가 너무 쏟아지고 거기에는 뭔가 팩트, 진실과 객관적인 사실과 관련되지 않은 조작된 정보와 뭐 왜곡된 그런 사실들도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잘 분별하지 않으면 휘둘리고 거짓 정보나 이런 거에 막 휩쓸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를 교회에서 잘 좀 모니터링 해보면서 교우들이 뭔가 혹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좀 이렇게 주의보도 발령을 하고 막 이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기후위기, 기후변화에 관하여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이 실제하고 우리가 그 원인이며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사실은 가장 단순한 사실이면서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즉, 기후변화는 실제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한테는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건 존재하지 않아. 이런 태도는 상당히 위험한 태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원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이 모든 건 사람이 한 일이라는 거죠. 지구가 뜨거워지기 시작한 게 산업혁명 이후 1800년대 이후에 인간들이 너무 많이 화석 연료를 떼가지고 지구가 뜨거워진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1위 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오늘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인 거 아시죠? 자, 전 세계에서 난민을 제일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어떻게 알고 계시니? 야, 여기 대단하시네. 독일입니다. 독일. 예. 1위. 그럼 꼴등은? 네, 우리나라가 꼴등. 예,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률이 세계 꼴등이고요. 지난 언제지? 몇 년 전에 예멘 내전을 피해서 그 난민들이 우리나라 제주도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뉴스에 막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 막 인터뷰하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그 이슬람 그 테러 분자들 아니에요? 그러면서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았고, 우리도 먹고 살 게 없는데 그 난민들 받아들이면 우리 직업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난민을 바라보는 게 그들도 보호받고 거주할 권리가 있는 그런 한 인간이다라는 측면보다는 효용성, 기능성 이런 걸로만 이제 보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목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수단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으로 보게 되면은 외국인 노동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용현동 꾸리아 레지오 단원들은 그러지 않겠죠? 어디 식당에 갔는데 외국인 그 서빙 하시는 분이 이렇게 와서 한국말 잘 못하고 잘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예? 예, 친절하게 가르쳐 준답니다. 예. 설마 어디다 이렇게 게시판에 별점 테러하고 뭐 이러지는 않으시겠죠? 예, 어쨌든 이 세계 1위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경제대국 10위권인데 세계에서 탄소 배출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이제 중국과 미국이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7위예요. 7위. 그래서 1등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그 총 배출량을 그 나라 국민 숫자로 나눠보면은 1인당 배출률이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그거 모르셨죠? 모를 줄 알았어요. 알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요. 너무 잘 살게 됐어요, 사실은. 근데 세계에서 비행기 국제선을 타는 사람들 비율, 이걸 따져보면은 전 세계에서 4%만 국제선을 탑니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예, 우리는 해외여행 많이 가시죠? 성지순례도 가고. 근데 전 세계에서 4%만 국제선을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남미 대부분의 수십억 명이 비행기 한번 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6, 70년대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어떻죠? 거의 전 국민이 비행기를 타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1인당 탄소 배출은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랑 우리랑 계속 다투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사실 좀 돌아봐야 될 일이고요. 비행기 한번 이렇게 뜰 때
나오는 그 온실가스가 자동차 3,000대 분량이 나옵니다. 우리가 제주도를 너무나 손쉽게 제주도를 1시간 비행기를 타면 자동차 3,000대를 탄 거기 때문에 1시간 동안 엄청난 거죠. 예. 자, 그렇다고 또 안 탈 수도 없잖아요. 이게 문제는 우리가 이게 그 원인이라는 게 이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사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중산층 정도 되면은요, 아프리카나 어디 남미에 가면요, 굉장히 잘 사는 계층에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수준이란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거. 예,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거, 이거가 이제 문제인데, 위험하다고 깨닫는 사람들은 뭐라도 좀 하려고 개인적으로 막 이제 노력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기후위기란 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고 사회 시스템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 뭘 노력한다고 해서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하는 그런 노력들이 쌓여서 뭔가 세력화가 되어야 이게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비행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걸 깨달았으면 비행기 안 타기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 왜 안 하죠?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 안 되십니까? 원래 우리 천주교회나 종교나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된다고 하면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당연히 천주교나 이런 우리 레지오에서는 비행기 안 타기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줄여 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이 얘기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가톨릭 여행사나 PBC 가톨릭 평화방송 여행사나 거기서 연락이 옵니다. 그런 운동을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지금. 왜냐하면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데 성지순례 가야 되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비행기 안 타기 운동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제가 그거 성지순례 가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 이게 문제다라는 거죠. 아무도 비행기 안 타기 운동 같은 걸 얘기하지 않는 사회. 이 사회가 이게 이제 이상하다는 거죠. 어디에서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종교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지금 비행기 안 타기 운동하는데 어디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지금. 자,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시민들이랑 또 그 시민 환경 단체나 어떤 이런 곳에서 지속적으로 국가를 압박을 해가지고 프랑스는 2035년인가 부터 국내선 비행기는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1200km인가 뭐 1000km 이하인 데에는 무조건 비행기를 다닐 수 없다. 결정을 해가지고 기차를 타야 돼요. 그런 사회가 정상적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될 기가 너무 힘들다, 지금. 예,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해주십시오. 예.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 이게 찬미받으소서 16항에도 나오고요. 그 뒤에도 쭉 나오는데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찬미받으소서의 의미, 찬미받으소서라는 회칙 아시죠? 예, 그 의미를 통합생태론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통합생태론은 자연환경뿐 아니라 인간적, 사회적 차원에서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교황님은 모든 것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오늘날의 문제들이 세계적 위기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는 시각을 요구한다. 참미받으소서 137항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통합 생태론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고란 말 들어보셨죠? 에고, 나. 근데 에코란 말 들어보셨어요? 예. 자, 환경이란 말 들어보셨죠? 환경은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의 중심으로 자연을 바라볼 때 환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다. 예, 공존을 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바라보는 게 생태입니다. 생태란 말과 환경이란 말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점 이제 좀 아시겠죠?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 주변 것들은 내 주변에 있는 자연들은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야. 이렇게 보면 그게 환경이고, 아니야, 나도 저 나무, 저 동물, 이 식물과 함께 사는 자연의 일부야. 이렇게 보면 이게 통합 생태론이라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죠? 예, 그래서 환경이란 말과 생태란 말이 좀 다르고요. 통합 생태론이란 거는 그런 어떤 자연의 일부인 우리 인간과 동물, 식물, 이 자연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꿀벌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모기 얘기도 하고요. 그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에 벌이 없어져가지고 꿀이 안 나와가지고 꿀값이 진짜 금값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 꿀벌이 왜 없어졌죠? 벌이? 최근 코로나 이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달리 농약을 뿌리는데 드론으로 뿌려서 그렇답니다. 드론이란 거 들어보셨죠? 드론. 그 바람개비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하늘에 떠다니는 그 드론. 그게 독특한 주파수를 내요. 그래서 벌들의 어떤 신경계를 마비시킨다는 지금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로 막 농약을 뿌리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벌들이 다 멸종되게 됐다. 자, 벌이나 모기가 멸종되면요, 걔네들 뭐 없으면 뭐 어때?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되지.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벌이나 모기가 없어지면 식물들이 수정을 못 합니다. 예, 수정을 해야 열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벌이나 모기나 이런 게 없어지면요, 열매가 안 나오고 곡식이 망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식량 위기가 되고,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거기가 세계 최고의 곡창지대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전쟁이 더 계속 지속이 돼가지고 그 밀 생산하지를 못하거나 수출이 안 되거나 이러면 곡물 가격 이게 갑자기 상승하게 됩니다. 여러분, 햇반 있죠? 햇반 좋으시죠?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 자, 햇반 하나에 얼마 정도 합니까? 한 1,500원? 싸게 하면 좀 싸게도 살 수 있고 그런데, 햇반 하나에 2만 원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햇반 하나에 2만 원이다. 그러면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이게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생물이 멸종하고 전쟁이 끝나지 않고 이러면 몇 년 뒤에 햇반 2만 원입니다.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뒤집어 보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노력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나쁜 영향도 나쁜 영향을 미치지만 좋은 영향은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쓰레기 한번 주운 게 그게 뭐 힘이 되겠어 하지만 결국은 이 생태계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영향을 주게 된다. 예, 다음. 자, 드디어 1.5도. 1.5도란 말은 들어보셨죠? 예.
이게 벌써 3시 28분인데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저 혹시 4시까지 하면 안 되죠? 예. 조금 더 하면 되니까. 자, 1.5도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건 뭐냐면 2015년도에 IPCC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UN 세계 과학자들의 협의체라고 해서 IPCC란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서 해마다 보고서도 발표하고 현재 기후위기가 어떻다 이런 거 발표를 하는데, 2015년도에는 파리 협약이라고 그래서 이 해에 찬미받아서도 발표가 됐는데요. 지구의 온도가 상승되는데 1.5도 이내로 제한되어야 우리 지구가 살 수 있다고 그때 결정한 겁니다. 과학자들이 보고서를 낸 거예요. 이거는 신념이나 믿음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객관적인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지구가 1.5도 이상 산업화 대비 1800년대 이후에 1.5도 이상 상승되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지구는 큰일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5도 이상 상승되지 않게 하는 게 지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온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올해 2023년 6월에 세계 평균 기온이 파리 협정에서 목표로 했던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 억제 목표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올해 6월 달에 이미 평균은 아니고 그 일시적인 온도 상승을 체크해 보니까 이미 1.5도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 큰일입니다. 평균 1.5도는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피크 1.5도 넘어간 거기 때문에 이게 쌓이게 되면 평균도 넘어가겠죠. 예. 그래서 지난 15일 유럽연합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연구소 6월 초순 지구의 대기 온도가 사상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에 1.5도를 초과했다고 밝혔고요. 이런 현상이 11일 이상 지속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세계 기상기구에서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이 1.5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66%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한 바가 있고요. 이 세계 기상기구 WMO가 보고서를 내놓은 지 한 달여 만에 1.5도 마지노선 도달이 현실화된 겁니다. 다만 이것이 파리 협정이 깨진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5도 이상 상승이 최소 20년간 이어져야 협정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지난 6월 지금 여름 같은 게 20년 동안 지속되면은 이제는 1.5도 이상 상승하는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요게 이제 그 그래프예요. 맨 왼쪽에 밑에 보시면 1860이라고 써 있고요. 맨 오른쪽은 이제 현재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온도가 쭉 올라간 게 표시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조선시대 이때만 해도 온도가 낮죠. 예, 그런데 언제부터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까? 예. 192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올라간 것은 1, 2차 세계대전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196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음속 여객기란 말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60년대 나왔습니다. 그게 프랑스 콩코드 여객기. 그 이후로 뭐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다음. 네,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상승하면서 지구가 망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망가지나를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지구 위험 한계선 9가지가 있어요. 이 도표는 그냥 뭐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한글로 된 부분 이렇게 잘 보시면은 첫 번째가 기후 변화이고요. 두 번째가 성층권 오존층 파괴. 여러분 오존주의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이게 80년대까지는 되게 심각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1987년도에 몬트리올 의정서, 즉 전 세계가 도저히 이거 큰일 났다, 안 된다 해서 협의를 했어요. 엄격하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 오존층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배출해서 안 된다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줄기 시작해서 지금은 오존층이 메꿔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87년도에 저런 노력을 하지 않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온데 다 싸매고 다녀야 돼요. 예, 피부에 노출을 하면 그냥 바로 다 죽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에어로졸 농도. 요게 이제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그 에어컨 냉매가스 있죠? 예, 그런 거가 다 에어로졸에 해당하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거 대기 중 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네 번째가 해양 산성화. 뭐 호주 그레이트 베리어 뭐 어디에 산호가 다 허옇게 백화 현상이 됐다 뭐 이런 뉴스 해외 토픽으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산호초 아름다운 그게 전부 하얀색으로 변하고 이런 게 산성화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다가 알칼리성을 조금 약알칼리성 유지해야 되는데 산성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 안에 생물들이 이제 죽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멸망 수순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해양 산성화를 막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생물권과 해양의 질소와 인의 과잉 공급이 문제입니다. 질소와 인의 과잉 공급이 이게 뭘까요? 예, 이건 과학적인 건데 비료이죠, 비료. 그 비료를 질소와 인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비료랑 농약을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요. 그게 비가 오면은 씻겨 내려가면서 어디로 갈까요? 바다로 가요, 바다. 그러면 이제 바다가 또 산성화도 되고 질소인 과잉 공급이 돼가지고 그 플랑크톤 같은 게 죽기 시작하면 플랑크톤을 먹는 생물들이 먹이 사슬로 연쇄적으로 다 죽게 멸종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담수 사용량인데, 담수란 거는 바닷물 아닌 민물 있죠. 우리 먹을 수 있는 거. 요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예,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그래서 2050년쯤 되면 50억 명이 물이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물 풍족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예, 근데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예요, 여러분. 그 모르셨죠? 지금 여기 용현동에 사시는 분들은 그걸 못 느꼈을 수 있는데 지금 지난 여름, 올해 들어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남부지방이 가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쪽에 어디를 갔더니 목욕탕을 좀, 사우나를 좀 가야 되겠다 해서 좀 수소문을 했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문 연 데 없습니다. 예? 제한급수하고 있대요, 제한급수. 목욕탕 다 문 닫고 비가 나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이게 같은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토지 이용의 변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 소들에게 이제 사료를 주기 위해서 콩을 이제 콩이나 옥수수 뭐 이런 거 심는데 이걸 어디다 심냐면 숲을 밀고서 거기 농장을 만들어서 심는 거예요. 그러면 소들한테 그 사료를 먹이기 위해서 그걸 심고 소들한테 그걸 줬더니 소들이 방구를 깨고 트름을 하는데, 여러분 그 소가 트름하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제가 트름하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생각하기 싫죠? 소가 트름하면 메탄가스가 나옵니다.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의 8배로 온도를 높여요, 지구를. 그러니까 메탄가스가 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소가 트름할 때 나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소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소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전 세계 동물 중에서 여러분 인간이 50%예요. 포유류 인간이 50%예요. 36%가 가축입니다. 소, 돼지, 닭. 자, 인간이 50%고요. 소, 돼지, 닭이 36%. 그리고 나머지 뭐 자질구레한 게 10%고요. 야생동물,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보는 그 야생동물 있죠? 그 4%예요. 그게 4%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한 70%가 야생동물인 걸로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야생동물은 전 세계에 4%만 남아 있습니다. 멸종 위기예요. 모든 야생동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이 반이고요. 인간이 먹으려고 키우는 가축이 나머지예요. 지금 이런 상태로 만든 게 우리다. 그래서 지금 저기 무슨 얘기냐면 토지 이용 변화, 산림 40% 파괴. 숲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밀고 농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탄소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메탄가스는 더 증가하고, 아마존 밀림을 그렇게 밀어가지고 농장을 많이 만들었어요. 아마존은 보존을 해야 돼요. 지구의 허파거든요. 그 아마존 숲이 흡수하는 탄소가 있기 때문에 온도가 더 안 올라가는 건데, 거기를 갖다가 농장을 만들고 공장을 짓고 하면은 안 되는 지역인데, 이상하게 거기에 그냥 자꾸 뭘 지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런데 뭘 만들고 그런 기업들도 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거에 투자하지 말라고. 근데 그 멀리 그 아마존에까지 가서 굳이 그런 플랜트 사업을 하고 농장을 짓고 공장을 짓는 기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게 어딘 줄 아세요? 이건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거기까지는 얘기하면 안 돼.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거를 또 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네. 자, 그 다음에 8번째, 생물 다양성 파괴. 현재 1년 동안 100만 종의 생물 가운데 한 1000종의 생물이 멸종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1년 동안만 봐도 한 1000종까지 멸종된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봤는데 지금 못 보는 것들 많이 있죠? 예. 소금쟁이 최근에 보신 분, 물방개 최근에 보신 분, 청개구리 최근에 보신 분. 청개구리 보셨어요? 야, 진짜 청정지역에 살고 계시는 거죠. 여기 남양주죠? 여기 의정부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일지구에서 오다 보니. 남양주 같은 경우는 그 시 마스코트가 뭔지 아세요? 광릉 큰 학새예요. 근데 멸종했어요. 없는데 무슨 마스코트를 한다고. 예. 우리가 흔히 보는 뭐 개나리, 진달래 이런 것도요, 나중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 외래식물로 다 덮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신물질, 마지막 9번째가 화학물질인데요. 이게 중금속 방사선. 예, 이 방사선은 원래 자연에도 존재하는 건데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방사선들이 있어요. 그리고 방사선은요, 그 방사능을 가지고 있고요. 방사선은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없어지는데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플루토늄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핵무기 만들 때 쓴다는 거. 우라늄, 플루토늄, 뭐 세슘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데 짧게는 한 100년, 200년이고요. 길게는 1000만 년, 진짜 1000만 년 가도 안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방사선, 방사능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또 경제적인 거랑 맞물리면은
괜찮다. 탄소 배출 안 되지 않냐. 깨끗한 에너지다 하면서 권장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후손은 생각하지 않고 또 환경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경제만 봤을 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그 점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식 입장은 방사능에 반대입니다. 우리 천주교의 공식 입장이. 예, 그래서 그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 방사능의 반대가 아니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까지도 우리는 경계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폐기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넘어가 주시고요. 지금 이 주황색으로 아까 된 부분은 이미 한계를 넘어간 부분인데 9가지 중에 4가지가 이미 한계를 넘어갔어요. 나머지 5가지도 위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생태적 회계 부분이 이제 있는데요. 여러분 회계란 말 들어보셨죠? 회계가 뭐예요? 회계가 네. 옛날에 신부님들이 우리 회계하러 갈까? 그러면은 낮에 회 먹고 밤에 개 먹는 거. 진짜 옛날에 정말 신부님들 멋지게 사셨죠. 우리 선배 신부님들 진짜 박해 시대에 정말 숨어 다니고 쫓겨 다니니까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이라고는 기르던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려고 잡아먹은 거예요, 사실. 근데 박해가 끝나고 나서 기억을 해보니까 박해 시대 때 제일 맛있었던 게 뭔가 생각해보니까 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노기남 대주교님 아시죠? 노기남 대주교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주교, 방인 주교신데 이 노기남 대주교님이 그 개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생긴 게 암호가 신부들끼리 이렇게 탁 쳐다보면 회개하러 갈까? 그러면 그게 회 먹고 개 먹고 막. 근데 실제로 제가 저 일산 쪽에 있을 때 풍산역이란 데가 있어요. 경의선. 거기를 딱 내려서 걸어갔는데 딱 봤더니 진짜 회 먹고 개 먹고라고 써 있더라고요. 음식점 이름이 회 먹고 개 먹고예요. 개가 어이. 예. 그래서 회 먹고 개 먹고가 있구나. 그랬는데 자, 회개란 것은 돌린다는 거죠.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이 생태적 회개, 생태란 말이 붙어 있으니까 회개를 하는데 우리 생활적인 측면에서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제 좀 더 범위를 확장해서 생태적인 측면에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가톨릭 교회는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못했다. 사회에 정말 억압받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 돌보지 못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이제는 지구를 돌보지 못했다. 이쪽으로 확장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이의 울부짖음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울부짖음도 들어줘야 된다. 그럼 내가 지구에다가 잘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이제는 돌아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돌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생태 위기는 깊은 내적 회개를 요청하고요. 신심이 깊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는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내세워 환경에 대한 관심을 우습게 여기고 있음도 인정해야 한다. 217항에 나오는데요. 우리 교회 내에도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내세우면서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태도다. 예, 그래서 좀 더 생태 위기의 내적 회개를 요청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화해를 이루려면 우리 삶을 성찰하며 우리의 행위와 방관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의 피조물에 해를 끼쳐왔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 곧 마음을 바꾸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18항. 자, 지금 이제 저희 요즘 핸드폰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예, 요즘이 근데 이 핸드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텔레비전이나 세탁기는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어디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핸드폰은 물론 조립은 하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물질들이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와는 다릅니다. 반도체라는 게 들어가요. 반도체. 들어보셨죠? 예. 이 반도체란 게 전기가 통했다 안 통했다 이런 뜻인데 이 물질이 여러 종류의 물질들이 합쳐져서 반도체가 되는 건데 이 물질들을 히토류라고 부릅니다. 히토류란 말 들어보셨죠? 예, 거기에는 뭐 코발트, 니켈 뭐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이 히토류가 나오는 지역이 한정돼 있어요. 사실 화석연료를 쓰지 말아야 된다. 화석연료에는 뭐가 있죠? 석탄, 석유, 천연가스. 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석탄은 식물들이 썩어가지고 탄화돼서 시꺼멓게 된 거고요. 석탄. 석유는 동물들이 썩어가지고 기름처럼 된 게 석유고요. 천연가스는 그런 것들이 매장된 데서 나오는 가스이고요. 이게 화석연료인데 이거를 이제 쓰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온도를 높이니까. 근데 이 반도체가 너무 많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토류를 가진 나라가 이제 이거를 힘으로 마음대로 막 주무르고 하니까 히토류가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중국의 그 티벳, 신장 위구르 지역 있죠. 그 티벳 있는데 그 티벳이 독립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히토류가 막 엄청나게 매장이 돼 있어서 티벳이 독립하면 큰일 나요, 중국은. 예, 그래서 거기를 꽉 쥐고 있는 것이고 일본이 중국한테 막 뭐라고 했을 때 중국이 히토류 수출 금지하니까 일본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히토류 수입 안 하면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히토류들이 많이 있는 데가 중국이랑 또 어딘 줄 아세요? 북한. 네, 북한에 많이 매장돼 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중앙 아프리카입니다. 나머지 지역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핸드폰 하나 만들 때 여기에 코발트 같은 거 들어가는데 배터리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그 저기 콩고나 어디 이런 데 나라에서 아이들이 호미를 가져와서 땅을 막 팝니다. 하루에 막 12시간씩 일하고 뭐 한 우리나라 돈 10,000원 받고 막 손 다 까지고 막 했는데 거기서 다 모아 가지고 생산해서 해외 이제 대기업한테 싼 값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에서 왜 그렇게 내전이 있는가? 수단이죠. 이태석 신부님. 그 나라가 남수단이랑 나눠지게 된 게 그 히토류 그것 때문이에요. 물 부족이랑 히토류. 물이 부족하니까 물이 나오는 데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난 거고요. 히토류 그 코발트 광산을 추장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 내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 이거 핸드폰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걸 쓰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그 전쟁이 나고 다 죽고 호미로 파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몰랐어요. 우리는 이걸 모르고 그냥 이걸 막 쓰고 한 거예요. 자,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핸드폰을 계속 바꾸는 거 이것도 사실은 신앙인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다.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 예. 그래서 이 아까 감사와 무상성 얘기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예, 생태적 회개는 하느님께서 우리 저마다에게 주신 고유한 능력을 증진시켜 창의력과 열정을 북돋아 주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느님께 자신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봉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흘러나와요, 마음에서.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공짜로 받은 것이다 라는 깨달음이 오면서 이런 것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봉헌하게 되는데, 바로 이게 전체적인 과정이 생태적 회개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가는데요. 우리 레지오 단원들에게 이 생태적 회개를 위해서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남 험담하는 거 있죠. 뒷담화, 험담. 요게 재밌기도 한데 이게 회개에는 가장 걸림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분열과 고통으로 이어지고 성장하거나 개선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참된 용기란 비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직접 만나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교황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다음 페이지요.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진정한 충고는 내 마음이 아프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후련해지는 충고는 목구멍에서 삼켜야 됩니다. 냉소적인 상태라는 걸 자각할 수 있어야 하고, 그때는 말을 삼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내뱉지 않은 말은 그런 기분에서 멈추게 되지만 말을 뱉으면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조롱하는 말을 했더라도 두 번은 하지 맙시다.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침묵보다 나은 것이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누군가를 뒷담화하고 싶어요. 교우분들은 모이면은 누구 욕을 하죠? 저희 신부들은 모이면 주교님 얘기를.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할 때에도 내 마음이 후련해지는 방향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후련한 어떤 그런 뒷담화나 험담은 그게 좋은 것으로 이어지기 힘들다. 내가 주교님에 대해서 만약에 무슨 뒷담화를 한다 하더라도 나도 마음이 아프게 해야 그게 유효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레지오 단원들이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이 점은 꼭 좀 기억을 하면서, 내가 후련해지지 않고 마음이 좀 아플 때 말고는 그냥 말을 다 삼키는 게 그게 성모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수 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이게 뭐죠? 말을 삼킨 거예요, 사실은. 삼킨 거예요, 삼킨 거. 이것이 우리 레지오 단원의 갈 길이다. 그래서 말을 할 때 그 말이 침묵보다 나은 것이 될 때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참 어렵죠. 어렵지만은 우리가 이런 지향으로 이제 해나가야죠. 자, 다음. 이건 한번 쭉 보시고요. 하느님은 착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런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는 덕 있는 자들에게 특혜적인 사랑하지 않습니다.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하느님은 똑같이 나처럼 사랑하신다. 이것이 오늘 복음, 주일 복음 나오죠. 포도원, 처음에 일하러 온 사람이랑 나중에 온 사람이랑 9배 노동시간이 차이가 나는데도 하느님께서는 일한 양보다는 그 마지막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부르심 받은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하루 종일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발 동동 구르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 처지, 태도, 마음, 이거를 헤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그런 시선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 이거는 그냥 한번 보세요. 그 아프리카 부족에서 그러니까
삶의 기력, 우울해지거나 삶의 기력이 잃었을 때 무당을 찾아간대요. 그래서 그러면 무당이 4가지 질문을 한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마지막으로 춤을 춘 게 언제였나요?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노래한 게 언제였나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 게 언제였나요? 마지막으로 혼자 고요히 앉아 있었던 것이 언제였습니까? 예, 춤, 노래, 이야기, 명상이 치유의 연고랍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게는 우리 가톨릭 신앙인들에게 뭘까요? 치유의 연고가 뭐죠? 예, 우리에게 치유의 연고는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회복이 됩니다. 예, 넘겨주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죽어가는 누군가의 침대 옆에 서 있거나 장례식에 참여하거나 실연을 당한 사람 맞은편에 앉아 있거나 할 말이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무력함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느님께는 우리의 조용하고 무력한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 시대에 또 세상이 험악해지고 아유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다. 무력감을 느낄 때 바로 하느님께서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느님께서 개입을 할 수 있지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하느님이 개입을 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 보면은 그 일본에서 박해가 일어나서 20만 명이 죽고 우리나라는 2만 명이 죽었는데 일본이 20만 명이 죽고 그 혹독한 박해 속에서 그러죠.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다 죽어 나가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하는데 그 엔도 슈샤쿠의 침묵의 소설에서는 주제가 그 하느님은 침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그 깊이로 내려가야 된다. 다음 그래서 어떻게 침묵이 보이십니까? 네, 오늘 초반에 약간 강의 자료를 띄우지 못해서 시간을 좀 허비해서 죄송하고요. 좀 길게 이렇게 시간이 늘어졌는데 그래도 조금 담아가실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앞으로 우리 용현동 꾸리아 레지오 단원들을 위해서 또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는 하실 거죠? 예, 마친 기도 같이 마치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